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의 최고 지휘관이자 미케네를 다스리는 왕으로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수많은 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직접 갑옷을 입고 전선을 누비며 영웅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어딘가 좀 비호감 아닌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의 분노를 사고 원한을 가슴에 품게 만드는 인물, 아가멤논은 바로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사실 그의 내력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것은 아가멤논의 선대에서부터 가문의 저주처럼 내려오는 것이었죠.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집안, 마치 핏줄 자체에 잔혹한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이 가문에서는 몇 세대에 걸쳐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사의 중심에 바로 아가멤논이 있었던 거죠. 이 그림은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거전,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 아킬레우스의 분노입니다. 그림 속에는 아가멤논이 어떻게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는지가 아주 극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이 그림의 숨가진 이야기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 아울레스의 해변가. 그곳에는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과 영웅들이 모여 있었다. 곧장 바다를 가르고 트로이로 쳐들어가야 할 거대한 함선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었다. 돛은 무기력하게 늘어졌고 파도는 차갑게 잠들어 있었다. 범선들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바람이었다. 단 한 조각의 바람조차 불어오지 않아 출원하지 못하는 그리스 연합군은 조바심만 타들어갔다. 병사들 사이에서 굶주림과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자 예언자 칼카스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바람을 붙들고 있었다. 아가멤논이 지난번 사냥 중에 아르테미스 여신의 성스러운 사슴을 쏘아 죽인 뒤 아무리 아르테미스라고 해도 나보다 잘 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오만을 떨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분노한 여신에게 바람을 되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바쳐야 할 재물이 있다고 했다. 바로 아가멤논의 맏딸 이피게네이아였다. 그 말을 들은 아가멤논은 깊은 충격에 오랫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군대를 다 모았는데도 출정을 하지 않는다면 수만 명의 병사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내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결국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이피게네이아를 아울리스로 보내시오.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오. 편지를 받은 미케네의 왕비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기쁨으로 가득 찬 딸의 손을 잡고 마차에 올랐다. 그리스 최고의 전사이자 반인반신인 아킬레우스의 신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느 소녀에게나 꿈만 같은 일이었다. 아울리스에 도착해 아킬레우스와 마주친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다. 곧 제 사위가 되실 분이시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나 그런 사실을 처음 듣는 아킬레우스의 얼굴에는 당혹감만 떠올랐다. 진실이 새어나온 곳은 늙은 하인의 입을 통해서였다. 클리타임 네스트라의 얼굴에서 피기가 꽂혔다. 그녀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갔다. 자신의 이름이 이 거짓 톨레의 미키로스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젊은 영웅에게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다. 아킬레우스는 분노했다. 자신의 이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소녀를 죽음으로 이끄는 덫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칼을 들고서라도 이피게네이아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진염에 가득 채운 병사들의 함성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아버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신께 빌어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제발.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무릎에 매달렸다.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딸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가멤논은 자신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출정을 포기한다면 성난 군사들의 광기를 막을 수 없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도대체 파리스와 헬레네의 도망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피게네이아의 마음에는 원망과 억울함이 차올랐다. 그러나 이내 깨달았다. 아르테미스가 내 목숨을 원한다는데 한낱 인간인 내가 어찌 여신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을까? 내 피만이 트로이로 향한 바닷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그리스에 바쳐야겠지. 이피게네이아는 결국 결심했다. 저를 위해 울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니까요.
곧 재단이 세워졌다. 병사들의 침묵 속에서 예언자 칼카스가 시정하게 칼을 뽑아들었다. 이렇게 이피게네이아가 희생되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배가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리스 연합군은 기다렸다는 듯 트로이를 향해 출점하죠. 하지만 딸을 잃은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멀어져가는 함선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뜨거운 보수심을 품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 자신의 딸을 희생시킨 남편 아가멤논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미 피로 얼룩져 있던 아가멤논의 집안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복수와 살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가멤논이 왜 이런 성격일까? 왜 이렇게 오만하고 비열할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가멤논의 집안 자체가 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책이나 글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아가멤논의 윗세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막장이라고 해야 되나? 좀 엽기적인 집안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탄탈로스의 연회라는 그림이죠. 여기서 왼쪽에 머리를 감싸지며 수치스러워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의 제목에도 있는 탄탈로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아가멤논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신들을 한번 시험해보겠답시고 기가 막히게도 자기 친아들을 요리해서 바치고 막 그래요. 과연 신이라는 작자들이 이게 사람인 걸 알아채나 부럽다? 이런 황당하고 오만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들이 먹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차컹차컹 탄탈로스를 붙잡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을 줍니다. 그리고 먹힌 자식을 다시 붙여주는데 그림에는 그게 표현이 안 됐지만 어깨는 신중에서 한 명이 좀 먹었어요. 그래서 이 어깨를 상아로 좀 떼워서 살려줍니다. 그렇게 상아 어깨를 달고 살아난 아이가 바로 아가멤논의 할아버지 펠롭스죠. 그럼 이 할아버지는 좀 멀쩡했을까? 아니죠. 이 유골함을 좀 보세요. 요게 이제 기원전 150년쯤 고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유골함이거든요. 여기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 크댕이를 잡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얘가 이제 아까 그 어깨를 상아로 떼어준 그 애기 아가멤논의 할아버지 펠롭스입니다. 기원전 150년 사람들이 펠롭스 이야기를 유골함에 조각해서 넣은 거예요. 여기 얽힌 내용이 뭐냐면은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대요. 그 왕한테는 딸이 있었어. 얘를 이제 시집 보낼 나이가 다 됐는데 이상한 예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왕은 사위의 손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깨를 하나 내요. 이 사람이 전차 운전에 일가견이 있었나 봐요. 구원하러 오는 놈들이 있으면 전차 경주를 하자고 제안해야겠다. 근데 이게 어떤 경주냐면 구원자하고 공주를 이렇게 전차에 태워. 그런 다음에 달려봐. 내가 뒤에 쫓아갈 거거든. 그러니까 달릴 수 있을 만큼 빨리 달려야 돼. 응? 대신 잡히면 내 손에 죽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잡히면 진짜로 머리가 궁정 기둥에 내걸려요. 장난 아니죠. 진짜 죽는 겁니다. 아니 누가 이 공주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 공주랑 결혼하면 왕국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인생 한 방이다 싶으면 도전하는 거죠. 펠롭스가 여기에 도전합니다. 근데 죽기 싫으니까 왕의 전차병하고 짜요. 나 좀 이기게 도와줘. 그러면 신부의 첫날 밤을 너에게 주고 왕국의 절반도 주겠다. 와 미쳤죠? 그래서 얘가 전차에 보면 바퀴랑 고정시키는 핀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청동핀인데 잘 녹는 멜락핀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옵니다. 한참을 질주하던 왕의 전차는 밀랍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바퀴가 빠져 산산조각이 났고 왕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펠롭스가 봉주와 왕국을 차지하게 됐죠. 이렇게 그리스 남부에 보면 펠로폰네소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펠롭스의 섬이라는 뜻이래요. 펠롭스가 여기 시조적인 영웅인 겁니다. 그리고 펠롭스가 왕이 죽었잖아요. 장례를 거하게 치러주면서 정례 경기로 전차 경주를 열었어요. 그게 이제 고대 올림픽 경기의 모태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 전차 경주 이야기가 조각이나 벽화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펠롭스가 아까 그 전차병 있잖아요. 얘한테 약속을 이행했을까요? 이 전차병은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공주 첫날 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주한테 가서 좀 추근떡 됐었나 봐. 그랬더니 어디 지금 공주를 억지로 건드리려고 그랬냐고. 아하하, 펠롭스가 난리를 치면서 지금 전차병 머리구덩이를 잡고 있잖아요. 약속 안 지켰죠. 이렇게 전차병을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 전차병이 헤르메스 신의 아들이었던 거야. 이가 죽어가면서 팔롭슨의 가문에다가 무서운 저주를 내립니다. 이게 이제 후대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팔롭스에게는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형인 아트레우스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가멤논의 아버지죠. 이 둘이 미케네의 왕자를 놓고 피터지게 싸우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아가멤논의 엄마가요, 자기 남편이 아니라 삼촌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면서 불륜을 저질러요. 불륜 사이라서 도와준 건가? 뭐 엎어치나 매치나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가멤논의 아빠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혼 소송을 걸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선에서 끝냈겠지만 이 집안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가멤논의 아빠가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15세기 플랑드르 지역에서 제작된 조바니 보카치오의 저서 페이서볼에 등장하는 사파인데요. 내용이 꽤 노골적이죠. 지금 아가멤논 아빠가 왕이 된 삼촌을 불러서 연회를 여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고 있죠. 그런데 접시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삼촌이 음식을 먹고 이제 우리 아들들은 어디 갔나 하고 찾습니다. 그때 아가멤논의 아빠가 소름 끼치는 말을 하죠. 네 아들들은 네 안에 있다. 와, 그래서 삼촌이 미치는 거죠.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삼촌은 복수를 하겠다며 신전의 신탁을 받으러 달려갑니다. 신이시여,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받습니다. 네 딸하고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그 아들이 네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와, 저도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거를 얘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써야 됐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뭐지 진짜? 정말 여각거리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까지 자극적인 얘기를 좋아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끝없는 욕망과 복수, 그리고 아나무인격으로 폭주하는 집안이 나중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니까요. 여러분도 어지러우시겠지만 정신줄 꼭 붙잡고 끝까지 가보시죠. 아무튼 그렇게 삼촌이 딸하고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아이기스토스입니다. 예언대로 자라서 나중에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며 복수를 완수하죠. 이렇게 아이기스토스가 아가멤논의 아빠를 죽이는 바람에 삼촌인 티에스테스가 미케네의 왕이 됩니다. 네, 빨리 아가멤논으로 넘어가 볼게요. 죽은 아트레우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가멤논과 그의 동생 메넬라우스였습니다. 얘네는 아빠가 살해당하고 삼촌이 왕위에 올랐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야지. 일단 스파르타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스파르타의 왕하고 또 잘 지내면서 이 집 딸들,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형 아가멤논은 클리타인 네스트라와 동생 메넬라우스는 그 유명한 절세 미인이었다고 하는 헬레네랑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때 아가멤논의 본성이 또 드러나죠. 사실 클리타인 네스트라는 이미 남편과 아이가 있던 유부녀였거든요. 근데 아가멤논이 그 남편과 가족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고 클리타인 네스트라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또 아가멤논하고 애 넣고 잘 살았던 걸 보면 이 여자가 보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살을 건드렸으니 그쵸? 이후 두루는 세력을 모아서 미케네에 쳐들어가 삼촌을 쫓아내고 형 아가멤논이 미케네의 왕자에 앉게 됩니다. 한편 스파르타에 있는 잔인어른이 사망하면서 헬레네랑 결혼했던 동생 메넬라우스가 자연스럽게 스파르타의 왕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헬레네가 트로이에서 온 왕자 파리스한테 헬랄레 해가지고 같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집안 사람들, 특히 남자들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보이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아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고 그 원한은 다시 복수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에게 복수하고 조카를 죽이고 다시 그 아들이 복수하고 결국 이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년이 좋지 않죠. 이런 가문의 폭력성과 잔혹함은 아가멤논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에게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키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트로이 원정에 나가서도 아가멤논은 비슷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자기 권력과 체면을 지키겠다고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원한을 샀죠. 일리아드를 보면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도 아가멤논이라는 악독한 성자를 만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올 정도니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며 끝내 승리를 거머쥔 아가멤논은 10여 년 만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고국 미케네로 귀환합니다. 물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았겠죠. 트로이의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수많은 노예를 끌고 들어왔는데요. 그중에는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의 여동생이자 공주였던 카산드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가멤논이 이 공주를 아예 첩으로 삼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동안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칼을 갈고 있었죠. 그녀는 남편이 없는 동안 비밀리에 점을 토마는 불륜남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아에기스토스였습니다. 아까 나왔던 애 아니야? 하신 분 열심히 들으신 겁니다. 아에기스토스는 아까 삼촌이 아가멤논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신탁받아가지고 자기 딸하고 낳은 자식 있잖아요. 아가멤논 아빠를 죽인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리타임네스트라 입장에서는 아에기스토스는 그냥 불륜 상대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를 죽인 남편의 치명적인 원수였죠. 이 두 사람은 공통의 원수를 없애기 위해 손을 잡고 아가멤논을 어떻게 저 세상으로 보낼지 사례를 공모합니다. 아가멤논이 어떻게 죽었느냐는 전순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오디세이에서는 연회를 성대하게 열어준 뒤 그 자리에서 기습해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오레스테이아에서는 좀 더 상특하게 묘사되죠. 10년 만에 집에 돌아와 목욕을 지키던 아가멤논에게 아내가 웅짝달싹 못하게 그물을 덮어 씌운 뒤 사정없이 찔러 죽였다는 거죠. 이때 사용된 무기가 칼이라는 설도 있고 연날 도끼라는 설도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들이나 그림에서는 거의 도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존 콜리어의 1882년작 그림을 보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남편을 해치우고 휘장을 촥 거두면서 나오고 있죠.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의기양양한 눈빛이죠. 도끼에서는 아직도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이날 첩으로 끌려왔던 불온한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 역시 아가멤논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제작된 요 그릇을 보면 카산드라를 해치우는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카산드라가 팔을 막 뻗으면서 막으려고 하는데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막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내려찍을 기세입니다. 요게 납작해서 접시인 줄 알았는데 술잔이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다 보면 이 그림이 뜨는 거예요. 살해 장면이. 이렇게 아가멤논을 죽이고 나서 왕비 클리타임네스트라와 불륜남 아이기스토스는 같이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얘네가 아빠의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7년 뒤에 아가멤논의 아들이었던 우리스티스가 엄마와 불륜남에게 복수를 하러 옵니다. 바로 그 시대의 화가 베르나르디노 메이가 1654년에 그린 그림을 보면 아들이 이렇게 찾아온 게 보이죠? 불륜남은 벌써 보내드렸어요. 목에서 피가 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수를 완수했다. 물론 친어머니를 살해한 죄가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 오레스테스는 복수의 여신들에게 오랫동안 끔찍하게 쫓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신들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이로써 수세대에 걸쳐 이 집안에 반복되던 복수극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쩌면 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잔혹한 집안의 내력과 복수극은 결국 그 자녀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대대로 끊이지 않고 내려간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끊어내지 못한 어른들의 욕망과 폭력은 결국 다음 세대의 삶까지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걸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3000년 전 이야기 속에서 인간을 돌아보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리스 신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요?